히딩크가 와가지고 야, 볼 잘 차는 애들 다 모아봐, 차봐 했죠. 제일 잘 차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간 흥민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레전드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근데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화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만 취재하는 축구 전문 기자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축구가라는 스포츠가 워낙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인 스포츠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리그나 이런 것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대표팀, A매치, 월드컵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거국적으로 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바꾼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홍재민 기자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옆에서 한번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본으로 일단 돌아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최초의 한일전을 뽑았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나갈 팀을 결정을 하는 아시아 예선전이었죠. 정말 54년이면 우리나라 해방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맞아요. 해방한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전쟁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월드컵에 나가야 된다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반대예요. 일단 돈이 없어. 이때는 뭐 텅 빈 바가지도 없을 때죠.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월드컵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해야 됩니다. 안 돼. 일본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을 처부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한국도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 우리 겁먹을 필요 없다. 축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설득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홈 앤 어웨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쳐요. 일본 선수들 절대 우리나라 땅 못 밟게. 그래서 두 경기를 모두 일본에서 합니다. 그냥 원정이네요. 원정엔 원정이네요. 그 정도로 일본이라는 두 글자를 딱 대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때는 바로 몇 년 전까지 그랬던 시절이니까 이거 충분히 좀 이해는 돼요. 사실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비 좀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축구화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요. 당시 이제 주축된 선수들은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빅 매치는 경평전이었어요. 경성 평양 경평전을 뛰는 선수들이 한반도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이제 모였어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해방된 지 10년도 안 됐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에 가서 도열하고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울리고 눈물 나죠, 진짜. 눈물이 뭐 안 날 수가 없는 사이. 나라를 되찾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이거는 뭐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감개무량하고 뜨거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장에도 그 관중들이 있었는데 거의 절반이 제일교포나 한국인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홈 적지에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눈이 왔어요. 일본 도쿄 눈 안 오거든요. 날씨가 이상한파 오고 해가지고 뭐 잔디 경기장인데 그냥 진창이에요. 그때 당시 사진 보면은 무슨 진흙밭에서 그 머드 위에서 이렇게 레슬링 보령에서 하는 거죠, 축구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데 선제 실점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정남식, 최정민, 최강석 등등이 연속골을 펑펑펑펑 터뜨려서 1차전 5대1로 대승을 거둬요. 야, 진짜 타임머신 타고 당시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때는 울음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1차전 5대1로 일본을 격파를 하고 2차전에서는 2대2로 비깁니다. 그래서 합산 스코어 7대3으로 대한민국이 스위스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땄어요. 돌아오잖아요. 군용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부산에 딱 내렸더니 인파가 난리가 나네. 난리!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난리인데 지금 보면은 좀 그런 게 정상희 단장이 내려서 인사를 하잖아요.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2차전 비겨서 죄송합니다. 와, 진짜 이 각오가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지금보다 격했으니까. 당시 이제 내려서 부산 시청까지 또 카퍼레이터 하고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뭐 대구 들르고 대전 들르고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또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정말 영웅의 이 귀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쌍수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죠. 최고의 역사의 한 페이지 중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기가 바로 최초의 한일전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산 전적 한일전 42승 23무 16패로 한국이 뭐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 첫 1승이 첫 1승이 바로 1954년 3월 7일 이루어졌고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하게 된 경기이기도 한 거죠. 비록 가가지고 헝가리한테 9대0, 튀르키예한테 7대0으로 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지도상에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없던 나라가 독립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1966년 경기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66년 잉글랜드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안 나갔어요. 이때 북한이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왜 안 나간 거야? 예선에서 떨어졌나 보다. 예선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 전쟁 끝나고 이제 한국 막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스포츠 대표팀 전력 강화 이런 거 신경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30전 29승 1패예요. 아시아에서. 초강력 북한 국가대표팀.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예선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안 나가. 북한한테 질 바에 안 나간다. 해서 피파한테 벌금 징계받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안 나갔고 북한이 나갑니다. 아시아 대표로 해서. 잉글랜드 땅에서 뛰는데 갑자기 구소련한테는 졌어요. 그 다음 경기에서 칠레랑 비겨요. 마지막 한 경기 남아서 8강에 오르려면은 이걸 이겨야 돼요. 근데 상대를 딱 보니까 이탈리아. 지금도 당연히 축구 잘하는 나라지만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지금 생각하기에 뭐. 말도 안 되게 축구 강국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 유명한 박두익의 결승골로 1대0 승리. 그래서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8강에 오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기, 충격 그 자체의 경기.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도 가장 초창기 충격이에요. 그래서 8강에 올라서 잉글랜드도 그러고 유럽에서도 그러고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북한 정말 대단한 팀이다. 8강에 가서 포르투갈하고 딱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1분 만에 골을 넣어요. 그 다음에 골을 2골을 더 넣어요. 그래서 3대0으로 앞서가.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에우제비오 각성. 혼자 4골을 넣습니다. 사실 에우제비오가 워낙 뭐 유명한 선수였지만 요 경기로 더 이제 그런 임팩트를 남긴 게 있죠. 그래서 결국에 포르투갈이 5대3으로 승리해서 4강에 올라가고 북한은 이제 짐을 싸서 돌아와요. 이때 이제 북한은 영웅이 돼서 귀환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한국에서도 갔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했고 현장에서 이랬고 북한은 현지 반응은 이랬고 실제 전력은 이렇더라. 보고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보부장한테 합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무서운 시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서 북한 전력 보고서를 한국에 돌아서 국정원한테 하는 거야. 어쨌든 그 유명한 이제 김영욱 부장한테 보고를 해서 김영욱 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긴급회의 소집해가지고 최강의 팀을 만들자. 중앙정보부 산하 양지 축구팀이 생깁니다. 선수를 일단 모아야 되잖아요. 뭐 우선지명, 드래프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데려와요. 선수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뛴다는 선수를 그냥 다 데리고 와요. 그 당시 뭐 김정남, 김호, 김삼락, 뭐 이회택, 박이천 이런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양지팀으로 하루아침에 모여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의 끝발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파격적인 대우를 해요. 천연잔디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당시 천연잔디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월급을 주는데 그 당시 이회택 감독의 이 회상에 따르면은 자기가 받았던 월급이 그 당시 은행 부장급 월급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고 밥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뛰는 동안을 군복무로 인정해줘. 아, 그게 최고인데요?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최초의 유럽 현지 전지훈련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한테 자극을 받은 거를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대응을 해야 돼서 이렇게 양지팀도 만들고 북한한테 지면 안 된다
된다. 축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프로리그를 당장 차리자는 생각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금융권, 그래도 좀 돈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금융권 은행들이니까 은행들을 살살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은행팀들이 우죽순으로 쫙 생겨. 그리고 갑자기 아까 그 북한한테 질 거 무서워가지고 월드컵 최종 예선 안 나갔던 대한민국이 아시아 축구연맹 찾아가서 우리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열겠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월드컵에 가서 잘해준 덕분에 한국의 축구도 국제 질서에 편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 나비 효과로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게 뭐 이탈리아가 북한한테 패했던 경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2002 월드컵 가서 또 이탈리아를 격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전설의 플래카드 어게인 1966 그게 정말 명품 짤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는 진짜 수평적으로도 다 연결을 하지만 역사 시간축에 이 수직적으로도 다 연결이 되는 그 매개체라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순간은 1997년 도쿄 대첩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경기죠. 또 저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경기네요. 도쿄 대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무슨 경기였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가기 위해 아시아에서 이제 최종 예선이 벌어졌고 그 경기 중에 일본 원정 경기였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겼어요. 선제 실점을 하고 막판에 이제 서정원이 동점골을 넣고 갑자기 뒤에 있던 이민석이 튀어나와가지고 레전드 중거리 주시죠. 달려가는데 벤치의 모든 이 스태프들은 민성아 하지마 라고 했는데 때렸는데 갑자기 그게 들어간 거죠. 2대1로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서 대한민국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굉장히 익숙한 게 뭐 대한민국 뭐 다 알잖아요. 2002년 월드컵부터 이게 퍼진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90년대 프로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일단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고 앞에 치어걸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트곡을 이렇게 틀어요. 막 남행열차 막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축구라는 게 야구는 플레이가 이제 멈추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멈추고 가고 계속 할 수 있는데 축구는 경기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고종수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막 여기서 남행열차를 하고 있어. 근데 고종수가 막 뛰고 있어. 근데 고종수가 태클에 걸려서 넘어져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남행열차 하는 거야. 그럼 좀 약간 유상하죠? 사운드랑 그림이. 그리고 이제 저기 스탠드 위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삼겹살에 소주 드시고. 그렇죠. 야수의 시대. 예, 야수의 시대. 그랬던 시절인데 그게 95년, 96년, 97년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도 유럽처럼 좀 뭔가 해보고 싶어. 유럽 가서 봤더니 너무 멋있어. 나는 돌 아이들이 몇 명씩 생겨요.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각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치어리더 말고 우리가 응원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랬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같이 응원하자 해서 최초로 원정 응원을 떠난 게 바로 도쿄 대첩이었어요. 요때 보시면은 그 관중석에 굉장히 작게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울트라 니폰 해가지고 이제 파란색으로 탁 했는데 저쪽 한층 구석만 이렇게 빨간색 무늬가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왜 빨간색이 중요하냐면은 그때 제일교포 응원단도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러 갈 때 빨간 옷을 입고 간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뭐 우리는 백의 민족이니까 흰색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유럽 축구 보면은 클럽도 그렇고 국가대표팀도 그렇고 컬러가 있잖아요. 이 팀은 무조건 이 컬러야 있잖아. 그거를 처음으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먼저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최초로 갔고 그때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은 가서도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축구장에서 서포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막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딱 갔는데 일본 친구들은 일단 팬들이 다 파란색 다 맞춰.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에 엠블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엠블럼이 없어요.
태극기야 그냥. 일본 팬들이 와가지고 유니폼 바꾸자고 하는데 일본 팬들이 이제 근데 이거 너희 유니폼 맞아? 그리고 막 머플러 교환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줄 머플러가 없고 그런 굿즈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K리그서부터 뭐 머플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와서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프랑스 월드컵 원정 응원단을 다시 꾸려가지고 나가요. 거기가 대한민국 서포팅 축구 문화의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도쿄 대첩이었습니다. 워낙 경기 자체도 레전드였는데 또 그런 숨은 또 우리나라의 축구를 응원하는 문화가 또 시작된 경기니까 진짜 여러모로 레전드네요. 그래서 이때 이런 도쿄 대첩이 있었고 프랑스 월드컵 현장에서의 그 얻은 경험이 있었던 덕분에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쫙 열리고 첫 경기 딱 하는데 빨간색으로 쫙 서포터들이 절치부심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대한축구협회도 국가대표팀을 준비하는 것처럼 경기장 밖에서 서포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의 그림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네,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레전드, 저희가 뭐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던 D조 3차전 포르투갈전입니다. 와, 요거를 좀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박지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르투갈은 선수들이 이제 빨간 딱지 하나, 두 개 나가고 당시 월드 클래스였죠. 피고가 있었던 포르투갈이 이제 조별리그 3경기 딱 치르고 깔끔하게 집에 갑니다. 요랬던 경기인데 축구 쪽에서의 일단 마지노선 목표가 있었어요. 16강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보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16강 확정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도가 되는 거죠. 다행이다. 진짜 우리 16강 갔다. 무엇보다도 박지성이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지성이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던 바로 그 경기였고 그 기가 막힌 사회생활. 그렇죠. 그 전에 어떤 그런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그 사회생활을 거기서 해버지가. 그래서 어쨌든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여기서 16강 올라가고 8강 가고 4강 가고 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월드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대한민국의 폭풍 질주가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인 선수들이 유럽 리그로 진출을 하는 본격적인 이제 물꼬가 팍 튀는 전설의 시작이죠. 네. 월드컵 끝나고 이영표, 박지성, 김남일, 송종국, 뭐 이천수 다 나갑니다. 유럽으로 다 나가고 이게 어느 대회든지 월드컵 끝나면 월드컵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는 팀들이 나와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이와 유사한 프리미엄을 느꼈던 팀은 모로코죠. 모로코 선수들 지금 엄청 빅클럽에 가가지고 막 뛰거든요. 대한민국 선수들 이때 다 나가가지고 뛰었고 물론 나가서 뭐 실패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박지성, 이영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올라갑니다.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네, 이겨내고 자기 팬들이 던진 맥주를 얻어맞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상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확정 도장을 찍는 그 경기였죠. 그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대회 끝나고 올해 베스트 11 뽑잖아요. 거기에 박지성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한국인 선수가 입단을 합니다. 또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고 그 시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창단 이래 최전성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면 그때 맨유에 비하면 진짜 때와 장소, TPO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박지성 물론 본인이 노력 열심히 했지만 TPO도 정말 기가 막히게 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차범근 감독밖에 사실 없었죠. 유럽에서 이제 우에파컵도 2번이나 들어 올리시고 했는데 이때 박지성이 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2번 선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유럽 클럽들이 보기에 한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도 될까 말까 당연히 그런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길 텐데 이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믿고 사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생각해보세요. 박지성이 있었고 이영표 있었고 설기현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만 김두현 있었고 이동국 있었고 이 친구들 살짝 돌아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청용 가고 그래서 이때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 라고 하면은 한국인 선수가 막 4-5명씩 있는데 당연히 그 저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저도 이때 학창 시절에 새벽에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열받는 거 박지성 선수가 그때 제 기억에는 챔피언스리그 정말 그 후보의 약간 그런 벤치의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다가 AS 로마랑 8강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깜짝 잘해서 팀이 막 쭉쭉 결승까지 올라가. 근데 갑자기 하그리브스 모든 그때 당시 그 해버지의 팬들이 다 열받았던 그 시즌이지만 결국에는 우승하지만 그때 그 안타까움, 그 나중에 또 바르셀로나랑 그 결승했을 때 하필 또 그 바르셀로나 전성기에 만나가지고 그 메시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게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요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모스코바 결승전 그때 기자석에 제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그거를 현장에서. 모스코바까지 갔는데 경기 1시간 전에 없어. 근데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 굉장히 한국에서 취재진이 많이 왔어요. 진짜 마지막에 이제 우승 세레모니 하려고 막 이렇게 선수들 막 하고 있는, 다들 유니폼 입고 있는데 해버진 양복 입고 있잖아. 중계는 이제 해외에서 중계 잡는 카메라니까 좀이라도 이제 해버진 어딨나 이러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호날두랑 스쳐가는 그걸 보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되게 행복한 기억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5번째로 뽑은 경기는 가장 최근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축구가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되는 해라고 저는 보는데 2024년 아시안컵 준결승전이죠. 요르단과 대한민국과의 경기인데 0대2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좀 충격적이었던 경기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기자석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현장에 많이 진짜 다 계셨네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한국 기자들만 믿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요르단 갖고 있는 선수 알타마리밖에 없거든요. 몽펠리에. 우리도 유럽 그 리거 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근데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강팀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의 인기팀이에요. 손흥민부터 해서 그렇게 많으니까. 아시안컵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AFC도 한국이 최대한 높이 올라가길 바래요. 왜냐? 티켓이 잘 팔리거든. 한국이 올라가야지. 월드컵 나가면은 우리가 약간 좀 꿔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시안컵에 가면요 우리가 프랑스고 우리가 잉글랜드예요. 근데 그런 대회에서 이제 어이없게 준결승전에서 뚝 떨어지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좀 어질어질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축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 날라갔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럼 뭐 꼴 보기 싫은 감독 내쫓고 제대로 된 감독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했는데 갑자기 영국 그 일간지에서 싸웠다더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뻥 터집니다. 국론이 이제 진보 보수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축구 쪽에서도 이제 요 선수와 저 선수의 팬심이 또 갈라지죠. 굉장히 그것도 충격이잖아요 사실. 아니 우리나라는 대대손손 하나 원팀 이게 특징 아니었나 이랬는데 가서 싸웠어. 그리고 심지어 부상을 당했어. 심지어 손가락 막 이렇게 다치고. 다음에 감독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다음 달까지 뽑기로 했는데 늘어져. 월드컵 예선 해야 되는데 임시 감독 나갔는데 갑자기 그 감독이 다음 달에 올림픽 예선 떨어져. 올림픽 갑자기 못 나가. 와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 리마인드에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예. 그러고 나서 다음에 월드컵 예선 됐는데 또 감독을 그때도 또 못 뽑아. 해가지고 결국 또 김동훈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9월부터 시작하는 3차 예선은 진짜로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거죠 협회가.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10차 회의네 11차 회의가 뭐 있었네 없었네 뭐. 그래서 도장 쾅쾅쾅 찍어가지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됩니다. 홍명보 감독 조용히 안 되죠. 또 하필이면 또 며칠 전에 안 갑니다 이랬다가 또 그거 획가닥 뒤집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불이 사실 다 안 꺼졌어요. 아유 아직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뭐 국민적 관심사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감독 잘못 뽑았다고 해서 국정감사 들어간 적 없거든요. 지금 국정감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문체부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고 정몽규 회장이 지금 3기째를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4선에 도전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그 요르단한테 그냥 어쩌다 한 번 졌을 뿐인데 1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그때 붙은 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실패한다 라고 하면 90년대부터 이어졌던 현대 패밀리가 한국 축구계에서 일단 옥쇠를 내려놓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한국 축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물론 뭐 정몽규 회장이 또 4선에 성공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요르단전 준결승전을 뽑은 이유가 역사를 정말 바꿀지 말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히려 더 좀 뽑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가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의 축구가 점점 실력이나 이런 게 평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잔의 기적이라든지 막 유럽팀 상대로 이기는 경기도 나오고 유럽팀들이 이제는 뭐 아시아팀이나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이런 팀을 다 그냥 호불로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언더독의 그 환희에 찬 주인공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요르단 심지어 우리 말레이시아랑도 비겼습니다, 여러분. 조별리그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에 희생양이 되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독일이 이런 기분이었나? 그렇죠. 우리한테 두들겨 맞았던 독일, 포르투갈 최근에. 아, 되게 기분 나빴겠구나, 걔네. 저 야구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국에서 스포츠는 이 야구하고 축구가 어떻게 보면 양대의 그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이 여론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대한축구협회랑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제 올해 잘 됐어요, 여러분. KBO가 올해 잘 됐는데 이제 축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질타를 이제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가 어떤 했던 것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KBO가 이제 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조금 뭐 그때도 국정감사를 갔었으니까 힘들 때는 또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 군 면제를 받은 그 대회였으니까 그때는 또 축구협회가 좀 이렇게 아, 그러네요. 올해는 KBO가 좀 이렇게 또 그런 미묘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용수 선수 그 경상은 저도 그거를 한 50번 돌려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여기 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감히 여쭤보자면 저는 그 이을용 선수의 그 패스가 추갈못입니다, 여러분. 추갈못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봐요. 물론 최용수 감독이 놓친 것도 굉장히 좀 그렇지만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템포가 올라올 때 안 올라온 건 확실해요. 그 전에 주긴 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도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그러면은 이제 골 직접 차고 골대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최용수 당시 선수가 슛을 했던 그 지점에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서 계시잖아요. 정말 가까워요. 아니 이걸 넘겼다고? 보통 아마추어들은 거기서 그렇게 못 넘겨요. 맞추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그 대회에서 뭐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해피였는데 최용수라는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그게 만약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뽑자면 그래도 역시 뭐 계속 말해서 이동국 선수 본인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거는 제가 이제 군인 때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그 장면을 사실 못 봤습니다. 그때 경계근무 쓰고 있어가지고 경계근무하러 체크하러 왔던 운전병 아저씨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아깝게 졌어요, 이동국 이러는 거야. 나중에 다음날 싸지방에서 그걸 보는데 야, 이거 말이 되나? 진짜 이렇게 박지성 선수의 패스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그 물회오리 슛이 저는 그 우루과이전 물회오리 슛이 결과도 그걸 넣었다면 진짜 우리가 모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좀 바닥하고 끼하고 이렇게 말렸어요. 이거 보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이동국 선수도 약간 비운의 천재과예요. 그쵸? 보면 잘 하다가 꼭 다쳐서 낙마하고 해서 그게 그 장면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 이동국이라는 축구 선수가 완성될 수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걸 생각해보세요. 진짜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1초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면 영웅으로 남는 거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진짜 팔자라는 게 존재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저도 너무 얘기하다 재밌어서 하나 떠오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해버지가 바르셀로나랑 이제 결승 웸블리에서 아마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저희는 때는 이제 바르샤라고 했었는데 너무 잘 나갈 때예요. 메시를 잘 쫓아댕기다가 한 번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번 딱 못 쫓아갔는데 와 그게 골이 되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이제 제가 앉아 있고 옆에 이제 모 선배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런던 웸블리였고 정확히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기억나요. 뚫렸어, 놓쳤어. 메시가 쭉쭉쭉 나가. 뒤에서 이제 박지성이 이렇게. 근데 옆에 선배가 딱 두 마디 외치더라고. 지성아 위험해. 그 박지성 관련돼서 저는 지금 생각난 건데 그 전에 이제 로마에서 한번 또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한테 졌고 그때 이제 메시가 헤딩골 넣고 축구와 이거 그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선발 출전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2분인가 3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킥을 얻어요. 호날두인지 누군지 때렸는데 그게 골키퍼 맞고 튀어나와요. 거기를 박지성이 쇄도를 해요. 근데 쇄도하는 타이밍 골키퍼 위치 보잖아요. 이거는 그냥 리바운드 슛 탁 쳐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걸 막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 골키퍼가 붕 날아가지고 박지성하고 딱 겹치면서 그게 코너아웃이 됐어. 만약에 그거 박지성이 넣어서 선제 득점이 됐으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국인 선수가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으로 정말 그거는 골키퍼가 초능력이에요. 그걸 막더라고요. 또 한국 축구가 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에 빠져든 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또 만약에 응원을 보낸다면 어떤 응원을 좀 보내야 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선수들은 멘탈이 달라. 선수들은 4차원이야. 경기 망치고 나오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와. 야 쟤는 진짜 머리가 이상한가 봐 라고 절에서 스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만나서 얘기하면은 선수들이 말하는 게 이제 댓글, 악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인간인 거예요 결국엔. 지금 한국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인정, 진짜 인정하는데 협회라든지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선하자라는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대환영하는데 선수 개개인을 향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런 좀 찌르면 아픈 약간 이런 댓글은 3번 쓸 거 1번 정도로 좀 줄여주시면 선수들도 좀 신나게 더 뛰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저는 제가 다시 FM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좋은 이슈만 쏠려 있으니까 축구가 다시 한 번 더 붐업이 돼서 다시 모든 국민이 축구에 관심을 크게 가지는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 비운의 천재 선수들을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김병수 강원 FC 감독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수원 삼성 잠깐 갔다가 이제 나오셨죠.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비운의 천재라는 표현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름 2개 중에 한 분이세요. 김병수 감독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동네에서 어린 꼬마가 이제 볼을 차는데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죠. 그때는 슛돌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다 구전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이제 서울 미동초등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던 이제 천명길 코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봤더니 너무 잘 차요. 그래서 당장 부모님 만나가지고 얘 대성할 수 있으니까 당장 내가 데려가서 서울 가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서 서울 미동초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요. 서울에는 보는 눈도 많고 입도 많고 귀도 많잖아요.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더 넓게 가겠죠. 실제로 엄청나게 유망주였나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축구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포항제철의 이 한홍기 감독의 귀에 또 들어가서 한홍기 감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꼬마가 볼을 차봤자 얼마나 차는가 직접 가서 봤죠. 어라 잘 차. 그래서 포항제철은 뭐 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대한민국 빅클럽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빅클럽이었고 그 당시 이제 최순호 현 수원 FC 단장님께서 이제 최고의 스타로 활약했던 시절인데 1군 훈련
청년을 데려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살라고 내가 이 꼬마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아예 브라질로 보내자. 이런 재능은 한국에서 썼기 아깝다. 그래서 브라질로 보내려고 브라질의 축구 학교, 아카데미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내려고 했던 학교, 브라질 현지 학교의 학적을 국내에서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비용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죠. 뭐 여차저차해서 브라질 유학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민국 학원 축구에 정말 보고 같은 그런 학교가 있죠.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요. 경신고등학교 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차붐, 박항서, 뭐 유상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경신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볼을 잘 차고 당연히 에이스고 하는데 2학년 때 발목을 다쳐요. 그런데 뭐 야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축구도 그때 발목 다치면은 병원 가서 뭐 이렇게 MRI 찍 이런 거 없습니다. 찜질하고 주사 좀 맞고 좀 이렇게 발목 돌려봐, 하루만 쉬어봐, 다음날 괜찮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자, 훈련 바로 합니다. 지금 뭐 야수의 시대죠. 지금 보면 정말로 진짜. 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발목을 굉장히 심하게 다쳤대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목 인대가 1인치 이상 늘어난 상태였는데 그거를 그냥 통증만 가라앉으면 그냥 뛰고 또 뛰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발목이 아프면은 사람 신체라는 게 그쪽에 하중을 좀 덜 주게 하면은 이게 점점 또 하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도 뭐 나가서 아픈 거 참고 뛰면 너무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1988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에 있던 선수들이 송명복, 이임생, 서정원, 노정윤 뭐 이런 분들 프로팀하고 붙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멤버예요. 다 국가대표예요. 고려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이제 그런 축구부에 들어가서 뛰는데 88년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뛴 경기 수가 몇 경기였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부상을 안고 있으면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좀 황당한 출전 기록을 남기고 나옵니다. 4경기 뛰었어요. 4경기요? 4년 동안 4경기 뛰었어요. 나머지는 아파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명수 감독이 회상을 하는데 자기는 한 달 이상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상태가 안 좋긴 했군요. 너무 아픈데 치료가 아니라 그냥 통증만 다스렸다가 좀 참고 뛸만 하다 싶었는데 정말 빅매치가 나왔다. 그때만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출전 기록 갖고 있는 선수는 밖에서 봤을 때 뭐 스카웃을 하거나 이런 대표팀에서 뭐 관심을 갖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이렇게 1년에 한 경기밖에 뛰지 않는 선수를 대표팀에서 계속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조건 천재고 무조건 잘한다. 그리고 긴가민가 했던 지도자들도 한번 가서 훈련하는 거 보고 합격. 그래서 실제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이회택 감독이 또 훈련을 한번 봅니다. 합격. 너무 잘한다. 했는데 발목이 안 좋은 거예요. 너 내년에 내가 월드컵 무조건 데리고 갈 거니까 일단 수술부터 해라. 돈이 없어 근데. 그래서 당시 이제 에이스 최순호는 우주 대스타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있죠. 그래서 최순호 단장이 수술비를 다 지원을 해서 경찰병원 가서 처음 발목 수술을 받아요. 아, 그제서야 받아요. 받고 재활하는데 사실 대활도 좀 제대로 안 해요. 뭐 요즘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좀 뛸 수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로 고연전 투입.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1골 1도 마지막에 원더골 하나 딱 넣어가지고 3대2로 역전시켜버립니다.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뭔가 해내니까 다들 감독들이 저 녀석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 뛰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프지. 또 못 뛰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탈리아 월드컵 못 갑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2년 뒤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합니다. 당시 크라머 총감독, 김삼락 감독 이렇게 2명 2인 공동 체제로 이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김삼락 감독이 이 김병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친구 진짜 잘한다. 한번 보시라. 그래서 크라머 감독이 해봐라. 합격. 독일에서 온 그 양반이 보더라도 야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아시아 최종 예선에 드디어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는데 최종 예선에서 한국이 1승 1무 1패로 승점 3. 그 당시는 이제 1승이 2점이니까 3점 상태로 해서 4차전에서 일본하고 맞붙게 돼요. 근데 일본도 똑같아요. 3점이에요. 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일전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중국이랑 붙고 일본은 카타르랑 붙는데 카타르는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일본이 유리한 거예요. 일본이 골득실에서도 한국보다 앞서고 다음 만나는 상대 카타르도 뭐 살살할 거니까 요거 그냥 비기기만 하면 돼. 뭐 이러고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가서 경기를 하는데 일본 친구들이 이제 다 내려가요. 한국 애들은 급하고. 그래서 경기 막판까지 가는데 골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후반 43분 드디어 골이 딱 들어가죠. 누가 넣었을까요? 김병수가 넣었어요. 경기 종료 한 2, 3분 2, 남겨놓고 3분 남겨놓고 팀을 올림픽으로 보내는 골을 딱 터뜨려요. 참고적으로 김병수라는 선수가 현역 생활을 하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뛴 유일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이때 언론들도 굉장히 흥분했어요. 드디어 이제 말로만 듣던 전설의 선수가 뭔가를 해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김상락 감독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일본은 축구 말고 야구나 해라. 뭐 이런 굉장히 센 발언이 또 되게 유명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뭐 기사가 쏟아질 발언이네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야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도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최종 예선에서 보내줬으니까 올림픽 나가야 되잖아요. 못 갑니다. 아파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월드컵도 이렇게 되고 올림픽도 이렇게 되고 계속 부상 때문에 발목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기회가 와도 아파서 못 뛰니까 K리그 구단들도 좀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시리에 빠져 있죠. 아, 나 이제 축구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일본의 실업리그 팀에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은 이 김병수라는 선수의 천재성, 유명세 이런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너무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실업팀 코스모 세키유, 코스모 석유라는 팀이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연봉도 정말 세게 하고 무엇보다 수술, 재활 이런 거 다 일본에 와가지고 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팀 훈련 안 해도 돼. 경기만 나가도 돼. 대단한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일본에 가서 결과적으로 3, 4년 정도 뛰고 돌아오는데 그 3, 4년이 가장 행복했대요. 왜냐하면은 가서 또 수술을 받고 무엇보다 팀 훈련을 안 하니까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거를 참고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 훈련 안 하고 그냥 개인 훈련만 하고 경기 일정 나오면 그거 맞춰서 갔는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본인 기억으로는 한 100경기 정도 뛴 것 같고 한 70골 정도 넣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그나마 일본에 가서 좀 행복한 세월을 지금 보냈다가 결국에는 1997년 28살의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김병수 감독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개인 드리블이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경기의 흐름, 템포 이런 거를 본인에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지도자들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뭐 예를 우리가 아는 선수로 따지면은 뭐 지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엄청나게 빠르고 이러진 않지만 이 선수 한 명 있으면은 정말 자유자재로 경기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 실업팀이었으니까 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도 프로 경기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현역 생활은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히 뭐 볼을 잘 차는데 머리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시고 영남대 감독이 되셔가지고 영남대를 전국 최강으로 만들어요. 그 당시 김병수 감독이 키워냈던 선수들이 뭐 이명주, 신진호, 김승대 전부 포항으로 가서 그 멤버가 있을 때 포항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굉장히 지도자로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걸로 굉장히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현역 선수로서는 한국 축구사의 족적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남기진 못했지만 아쉽게도 지도자로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팬들에게 낭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제 고종수 선수인데요. 뭐 워낙 에피소드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은 선수라 저도 항상 궁금했었던 선수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수였고 또 어느 정도로 좀 안타깝게 커리어를 마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종수는 90년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K리그 르네상스, 그 다음에 고대로 트리오 뭐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예요. 그래서 1995년 수원 삼성이 창단을 하고 96년부터 첫 프로 시즌 데뷔를 하는데 거기에 창단 멤버입니다. 고졸 선수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프로에 가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고졸 직행하는 선수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수원 삼성 김호 감독은 하지만 굉장히 좀 열려있는 분이에요. 고종수의 막 통통 튀는 성격도 다 받아주고 하지만 저런 성격 때문에 그라운드 안에서 저게 축구적으로 발산이 되면 훨씬 더 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18살 때부터
때부터 프로 경기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첫 시즌에 18경기에 나가는데 4골 8도움을 합니다. 고정수는 기본적으로 뭐 미친 왼발인 거예요. 왼발 하나로 강력한 슛을 날리고 프리킥, 코너킥, 데드볼 다 처리하고 혼자. 심지어 이제 이런 테크니션들은 보통 이렇게 몸싸움 피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고정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딪혀요. 굉장히 통통 튀고 거침없고 투지 넘치고, 그런데 슛 패스 너무 정확하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어서 뭐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A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1997년에 역대 최연소 A매치 득점 기록을 세웁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골이나 뭐 도움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출전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뇌리에 남는 또 슛을 날리고 왔죠. 그런데 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서 그렇게 국민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98년도에 수원 삼성이 드디어 K리그를 재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9년에 수원 삼성이 그 해에 걸려있는 리그컵 2개, FA컵 이거를 다 우승해요. 싹쓸이네요. 싹쓸인데 거기에 에이스인 거예요, 고정수가. 그래서 정말 이때 어마어마한 스타덤으로 떠올라요. 올해도 K리그 굉장히 인기 있다, 뭐 링가드 인기 있다 이러는데, 그 당시 수원 삼성이 클럽하우스가 있잖아요. 선수들 쓰는. 거기에 창고 하나를 따로 마련을 해요. 고정수 선물방. 고정수한테 오는 선물하고 팬레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타였고, 그런 만큼 이제 본인도 지금 20살, 21살 막 이럴 때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고정수는 굉장히 성격도 튀고 말도 되게 거침없이 해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유혹의 손길과 그렇죠. 이제 뭐 우르르 몰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깥에서 이제 뭐 소문들이 많이 나돕니다. 야, 나 어제 이태원 갔는데 고정수 왔더라. 어디 갔는데 뭐 고정수 왔더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여자 연예인과의 스캔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영입이 돼요. 히딩크가 와가지고 야, 볼 잘 차는 애들 다 모아봐, 차봐 했죠. 고정수가 제일 잘 차는 거예요. 체력은 좀 없어도 볼은 정말 고정수가 최고다. 왜냐면 그때는 정말 페널티 박스 앞에 아크가 있고, 아크 정면에서 이 왼발이니까 45도 각도, 요 정도 존은 고정수 존이었어요. 거기서 차면 정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간 흥민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좀 그 정도의 이제 손흥민존 각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급이죠. 결정적인 경기마다 그렇게 또 프리킥 골은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당시 히딩크의 황태자로서 총애를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K리그에서 최고의 스타예요. 월드컵 나가가지고 전국구 스타예요. 뭐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말도 재밌게 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나와. 대중성도 있어.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하는데 고정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깨가 이제 저기 에베레스트산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시즌을 보내다가 월드컵 1년 전에 전남 원정을 갑니다. 뛰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라운드 컨디션이 그렇게 요즘같이, 뭐 요즘도 좋진 않지만 그때는 더 안 좋았어요.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스프링클러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물 뿌리고 내려가고. 그런데 잔디 상태가 굉장히 나쁘면은 그 스프링클러가 그냥 노출이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있다가 고정수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끌하고 휘청하고 혼자 푹 주저앉아요. 그 스프링클러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무릎 인대, 십자인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십자인대 끊어지면 이거는 1년짜리거든요. 결국에는 2002년 월드컵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관리가 그렇게 썩 100%가 아닌 스타일의 선수가 월드컵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강남 포차에서 또 약간 투닥투닥. 그런데 그게 새벽 6시.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가지고 사실 팬들이 실망 굉장히 많이 하고, 2002년 월드컵 나갔던 멤버들은 어마어마한 우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국민 영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이제 쫙 갈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종수 선수는 결국 일본으로 진출하는데 일본 진출을 해서도 체중도 좀 나가고 관리도 안 되고 부상도 완벽하게 재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또 안 했고 해가지고 점점 폼이 이제 무너지면서 일본에서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수원에서 받아줬는데 결국에는 1년도 되지 못해서 하도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미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남으로 이적이 되고 그 이후에 대전으로 가고 그러다가 30세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수 선수는 부상 플러스 경기장 밖에서의 관리의 아쉬움 이런 거에 좀 발목이 걸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대전 마지막에 선수 생활할 때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게 좀 저는 좀 안타까운 그 에피소드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고종수 선수에 대한.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부상이 대단한 부상도 아니었어요. 되게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상이었는데 고종수 선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족적이 너무 그런 비슷한 족적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더 저거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은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고종수 선수 하면 또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어디 나와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명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봉을 아덴으로 달라.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덴이라 하면은 리니지의 게임머니이지 않겠습니까? 진실이야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게 막 페인 수준은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뭐 하나만 요만큼만 잘못해도 어마어마하게 막 부풀려지고 하니까 리니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 팬들은 사실 호사가들 이른바 호사가들한테도 얼마나 웃겨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웃기긴 했어요. 당시에는 또 뭐 얘기가 많이 돌 만큼. 하지만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근데 또 사실이었던 게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리니지가 뭐 워낙 유명한 게임인데다가 나중에는 또 이 리니지 어떤 안에서 있던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게 뭐 억 단위로 사실 갔잖아요. 사실 야구 선수 중에서도 리니지 좋아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예전에 진짜 우스갯소리로 모 선수가 이제 라카 뒤에 가가지고 전력 분석 컴퓨터로 리니지 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심했던 게임이라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웃기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뭐 또 잘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잘 해명이 된 걸로. 다음은 저희가 오늘 여러 후보들 중에 김종부 감독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스페셜 영상 이런 걸 보면은 뭐 많이 나오고 이런 비운의 어떤 타이틀이 달려있을 때 항상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김종부 선수는 좀 어떤 선수였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한국 축구의 업적은 이제 4강 신화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원조 4강이 있죠. 사실 이게 원조죠.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U20 월드컵입니다. 거기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무려 4강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청소년 대회다 뭐 그렇게 뭐 권위적으로 월드컵도 아닌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세계라는 단어가 붙은 대회에 나가서 한국이 4강에 올랐다. 이거는 정말 월드컵 최소 동급의 이런 느낌으로 전 국민이 정말 이 후끈 달아올랐고 저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생이었어요. 등교를 하는데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멕시코에서 하니까 시차가 경기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갑자기 신호대기에 서 있던 차들에서 갑자기 아저씨들이 우와 하고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골이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해방 이후에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만 딱 스포츠 이벤트를 보면서 흥분했던 게 처음이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당시 박종환 감독과 이 4강 멤버들이 또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최선방에서 공격을 담당을 했던 게 신현호 그리고 김종부였어요. 그 다음 월드컵이 86년 멕시코에서 월드컵을 또 했어요. 그때는 축구 잘 몰랐으니까 지금 세계 청소년 4강 갔으니까 월드컵도 이 기세 쭉! 왜냐면 그때 동급으로 생각했으니까 세계 무대라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김종부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김종부가 제일 그 4강 때 잘했으니까. 딱 그쯤 해가지고 김종부가 졸업 4학년이 돼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드디어 이제 프로 무대로 나오니까 각 구단에서 스카우트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손을 딱 들고 나온 게 LG 치타스. 왜냐? 여기에 고재호 코치가 있었는데 고재호 코치가 중동고등학교 때 김종부를 가르쳤어. 내가 종부 잘한다. 지연과 학연이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종부대 아들이다. 저 뒤에서 잠깐 대우의 또 이차만 코치가 나 고려대 때 내가 가르치네. 대우 LG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이제 현대 이렇게 나오죠. 요 세 개 대기업이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서 LG는 일단 좀 총알에서 약간 부족해가지고 약간 살짝 빠져요. 그래서 대우하고 현대가 1대1 대결로 펼칩니다. 대우에 이제 고려대 은사가 있으니까 김종부는 인터뷰 때마다 자기 대우 가고 싶다. 대우 가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려대에서 현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종부 보내주기로 해놓고 그 대가로 이렇게 운동장, 시설 이런 거 현대에서 지원들이 줬어. 그러니까 다 약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현대가 먼저 이제 기습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김종부를 데리고 호텔로 가서 호텔방에 가둬놓고 계약서, 야 우리가 요거 주고 다 해줄게 하고 옆에 일단 매형을 먼저 부어 삶아가지고 매형 김종부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김종부는 계속 이차만 쌤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얘기해놨어. 근데 그때는 또 선후배 관계 예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다 좋은데 이차만 쌤한테는 무조건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리다 라고 해서 현대 담당자하고 매형하고 둘이 손붙잡고 대우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차만 선생 잠깐 나오시고 갑자기 왜 왔냐고. 김종부 현대 가기로 했다고. 이차만 쌤이 뭐라고 리액션 하는데 바로 뒤돌아서 바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야 말하고 왔다, 우리 다 설명하고 왔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국에는 가계약서를 만들고 김종부가 사인을 하는 게 매형이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사인을 해요. 근데 그때 계약금 약속한 게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연봉 2,400만 원,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매달 200만 원씩 지급.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당시 대기업 사장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당시 강남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 그럼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연봉 막 10억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인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는 너무 신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언론 기자들한테 알립니다. 영입 완료. 딱 했더니 이제 대우에서 난리 났죠. 달려왔습니다. 해가지고 김종부를 붙잡고 자초지정을 설명해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 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약서예요 이렇게 보여줘요. 대우에서의 계약서를 쫙 봤더니 강압에 의해서 뭐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계약 발표 너 합의했냐? 너 허락받고 얘네가 발표한 거냐?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 이거 그럼 무효다 해가지고 김종부는 뭐 사실 축구선수가 뭘 알아요.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주 후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종부가. 현대와 저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완전히 번복을 해버려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현대 입장에서 얼마나 사인을 한 문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현대하고 대우하고 막 싸우고 고려대 막 책임 이거 나와보라고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맞냐고 고려대가 얼마나 난처해요. 결국에는 고려대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선수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그것도 참 웃긴 조치네요. 그거 진짜. 이때는 진짜 야만의 시대예요. 맹수네요, 맹수 진짜.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말소 그 통지서를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협회도 막 골치 아프잖아요. 오케이 해가지고 해. 보냈더니 현대하고 대우하고 둘도 황당한데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김종부가 지금 선수가 아니면 월드컵을 못 가는 거야? 협회에서 못 가지 이렇게 말 잘못했다고 또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하고 축구협회하고 공공의 적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아요. 결국에는 요거 말소를 월드컵 다음까지 유보한다. 그렇게 됩니다. 월드컵 가가지고 불가리아전에서 김종부 선수는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어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승점을 따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뛸 팀이 없는 거예요. 선수가 아닌 거든. 월드컵에서 골 넣었는데. 월드컵에서 골 넣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선수가 아닌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1년을 쉽니다. 그런 식으로 1년 후에도 비슷하게 또 싸워요. 대우가 축구협회를 또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네 선수를 싹 등록을 합니다. 현대에서 또 난리 났죠. 근데 현대는 진짜 세게 했습니다. 정세영 회장이 우리 축구단 해체한다. 뭐 행정 처리고 이런 일 처리하는 동네에서는 못한다. 우리 축구.
그래서 축구단 해체 선언. 그랬더니 또 축구인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 협회 저 최순영 회장 저 집행부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정세영 회장은 지금 축구협회 회장의 아버님이시죠.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결국에는 최순영 집행부가 물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김우중 대우회장이에요. 대우회장이 들어와서 구단 대표들 다 모아놓고 그때 이제 한국 축구계의 거두는 박태준 회장이었어요. 박태준 회장하고 얘기해서 야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얘 어떻게든지 뛰어야 되니까 그냥 둘 다 포기해. 그다음에 제3구단 포항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다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항으로 들어가요. 포항으로 들어가서 그럼 김종부가 어마어마한 천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년 쉬었던 게 너무 컸던 거예요. 몸 상태, 피트니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결국에는 1988년에 포항에 입단을 했는데 95년 30살의 나이로 은퇴를 해요. 기록을 봐도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쉬는 동안 이 선수의 멘탈도 무너지고 몸도 다 무너졌던 거예요. 사실 1년도 그렇지만 6개월 단위가 엄청 큰 건데 1년을 그렇게 날린 거니까. 김정부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 자기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경기를 하는데 상대 저쪽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다리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도 좋았고 축구적인 시야가 팍 터졌던 딱 그때 1년 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본인한테는 천추의 한으로 남는 거죠. 사실 뭐 서정원 선수하고 신태용 선수 뭐 감독도 하신 분들이지만 두 분은 좀 앞에 말씀한 분들하고는 제가 느끼기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커리어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듣기도 좀 익숙한 선수들이고 좀 어떤 선수들이었는지. 앞에 소개해드린 세 명은 비운의 천재가 맞는데 지금 서정원 감독 그 다음에 신태용 감독은 천재긴 천재인데 비운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운이 아예 없진 않았어. 제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대스타였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사랑도 엄청 받았고 보상도 막 두둑하게 받았고 뭐 그런 분들인데 이 여기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서정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진출에 천추의 한이 남는 분이에요. 이게 저는 진짜 또 유럽 축구 뽕이 들어가 있는 세대잖아요. 저희 같은 세대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서정원 감독은 고려대 또 나오네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에서 고려대. 아까 말씀드린 김명수 감독과 88학번 동기예요. 고려대를 하고 이제 LG 치타스로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구 랭커예요.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팀에 뽑혔고 94년 월드컵 가가지고도 골도 넣고 그랬는데 그 전에 92년에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팀으로 뽑혀서 가요. 아까 김명수 감독이 못 간 그 올림픽에 갔는데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바르셀로나인데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자네 우리와 함께 축구해보지 않겠나. 올림픽 기간 동안에 바르셀로나도 오고 레버쿠젠도 오고 다 와서 오라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LG에서 태업 보내주기 싫으니까 일부러 막 회신 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산이 됩니다. 그때 갔으면 진짜. 그렇죠. 이때 갔으면 바르셀로나 서정원인 거예요. 심지어 이때 감독 크루이프. 와, 요한 크루이프? 뭐 히딩크 박지성을 뛰어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이제 화딱지 나가지고 방이 간 거예요. 방이 갔다가 이제 월드컵 가라 그래서 가더 야 볼 좀 차. 에라이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골 넣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97년에 다시 이제 벤피카에서 또 옵니다. 이때는 심지어 여름에 프레시즌 그 엔트리 선수 명단 거기에 서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단체 사진 뭐 이러고 찍잖아요. 거기에 서정원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때 대한민국은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만 해도 A매치 의무 차출이 없었어요. 한 번 유럽으로 나가서 유럽 클럽에서 얘를 계속 잡고 있으면은 우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하는데요. 그래도 안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야 한국은. 그래서 이적을 하려면 마지막 서류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적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거를 원 소속팀이 대한축구협회에다 주고 축구협회가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게 안 와. 그게 끝까지 안 와. 그래서 무산. 좀 황당하네요.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더 근접하게 돼 있었던 성사 될 뻔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너무 황당하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선수하고 LG 안양 LG죠. 이 얘기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돈 내놓으면은 보내줄게. 아주 결국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가 그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겨우 가요. 근데 사실 벤피카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되게 잘하다가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출전 기회 잃고 다시 수원 삼성으로 돌아옵니다. 수원 삼성으로 돌아올 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나 1년만 뛰고 나간다 다시. 수원 삼성에서 오케이. 그런데 1년 시즌 마지막에 무릎에서 뚝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데 수원은 놀랍게도 무릎 기부스하고 있는 서정원한테 가서 5년짜리 계약서를 딱 내밀어요. 이 몸으로 유럽은 무리다. 우리랑 같이 계속하자. 그래서 서정원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다친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원에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서정원 선수 뭐 유럽 진출 운이 없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2004년에 이제 현역 은퇴할 때 30살 훌쩍 넘었으니까 나 이제 지도자 수업 겸 유럽의 작은 팀에 가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가자. 오스트리아에 이제 지금 레드불 짤츠부르크로 바뀌었는데 그 전 SV 짤츠부르크로 가요. 가가지고 나 이제 지도자 수업 겸사겸사 하러 왔습니다. 쉬엄쉬엄 뛰다 갈게요. 딱 갔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더 큰 팀이 리트에서 스카웃을 해요. 리트로 가서 뛰는데 갑자기 막 오스트리아 올해 외국인 선수상 막 이런 거 계속 받아. 그래서 이때도 오스트리아 바로 옆이 독일이잖아요.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스카우트들이 되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잘한다. 몇 살이야? 저 35인데요. 나이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도 뛰시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도 굉장히 임팩트를 남기고 뛰었는데 아까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갔더라면 만약에 벤피카에 갔더라면 그런 좀 한이 좀 많이 남죠.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선수는 또 신태용 감독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난놈 신태용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영덕 출신이고 K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5명 꼽아봐. 그래도 저는 신태용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K리그 시즌 끝나면 이제 한 시즌 베스트 11 뽑잖아요. 거기에 9번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뛰는 동안 내내 그냥 리그에서 제일 잘한 선수예요. 뭐 리그 MVP도 받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당시 이제 1화 천마 성남 1화 요 팀이 K리그 3연패를 2번 했어요. 그 2번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무대에서는 신태용이라는 존재가 그냥 신태용이 있으면은 저 팀은 이기는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태용 포지션이 플레이메이커였단 말이에요. 2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득점왕 하고 그러니까 패스하고 자기가 조절 다 하고 골 넣어야 되는데 뭐가 막혀있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서 넣거나 뭐 패스 넣거나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었던 선수예요. 지금 K리그 우승 6번 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챔 우승 1번 하고 프로 선수가 이룰 수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의 이제 천추해하는 바로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 멤버들이 너무 화려한 멤버들이 많아서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국가대표팀 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거에 한 20-30%밖에 못하고 나왔다. 너무 한스럽다. 시키는 것만 하고 왔다. 내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했으면은 훨씬 잘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한으로 남아있고 이 신태용 감독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대표 얘기하면은 굉장히 팍 죽어요. 기가. 1992년부터 97년까지 A매치 그때 국가대표팀 활동을 하는데 불과 5년밖에 안 했어요. 대한민국 K리그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는 5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A매치 23경기밖에 못 뛰었고 월드컵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나가고 메이저 대회 출전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시안컵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96년에 그때 8강에서 대한민국이 이란한테 6대2로 참패합니다. 그 멤버예요. 참사네요. 참사. 참사 멤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껏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또 자기도 전국구로 딱 뜨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서 6대2라는 참사해가지고 막 진짜 이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거의 이제 국가대표 경력은 끝났고 그 이후에도 K리그에서는 천하무적인 거예요. 여전히 천하무적이에요. 저도 기억이 그때 유명한 게 이제 맥콜 아니겠습니까? 성남하면은 그 유니폼만 그 노란색 맥콜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그 K리그에서도 가장 강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끈 게 사실 신태용 감독이긴 했거든요. 신태용 감독을 봤을 때는 저는 한 5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왜냐하면은 딱 타이밍이 2002년 월드컵 때 전성기였거든요. 영웅도 그렇고
때와 장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신태용 감독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인생은 TPO입니다. 진짜로. 저는 신 감독님이 기억나는 것도 저 전설의 그 짤이죠. 그 우승했을 때 당시 그 맥콜로 그 우승 세레모니를 하려는 그 전설의 그 오센의 사진 짤. 아, 그거 너무 유명하거든요, 진짜.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K리그에서는 워낙 엄청난 족적을 남긴 분이죠. K리그가 2013년에 30주년 레전드 베스트 11 선정했는데 거기 당연히 들어가셨고 2023년에 이제 40주년 해가지고 이때 명예의 전당이라고 또 했어요. 그때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K리그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빛난 별이 누구인지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신태용이. 하지만 또 그에 비해 국가대표 인연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국가대표는 좀 비운이었던 너무 걸로. 비운이었다. 추갈못이지만 축구는 좋아하는 야구 기자가 뽑아보자면 그 시대엔 그런 게 더 심했을 거예요. 그룹의 어떤 총수들의 어떤 이런 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걸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력은 넘버원이고 너무 우리에게 스페셜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종부 감독이 그래도 제일 좀 안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정. 99% 인정하고요. 100%가 아니면 저는 김병수 감독을. 왜냐면은 다친 거는 사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부러 다치는 선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치료 제대로 못된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한국 축구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무조건 막 정신력, 몸, 싸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김병수의 축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웠고 선진적이었어요, 이른바. 김병수라는 선수가 멀쩡한 몸 상태에서 국가대표팀 활약했다면 한국 축구의 이제 발전 속도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저는 김병수 감독을 뽑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송 중 드러나버린 카타르 월드컵의 부끄러운 민낯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해외 기자 위협.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생중계하던 한 네덜란드 기자가 붉은 완장을 찬 중국인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던 바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어떤 이유로 생중계를 막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장면은 당시 해외 언론에 대한 중국의 억압적인 취재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명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던 바 있는데요. 이렇게 언론을 강제로 탄압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전달된다면 그 나라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죠. 하지만 앞선 사례를 경험하고도 카타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둔 16일 덴마크의 한 기자는 일찍이 도하에서 현지 분위기를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전기 카트를 타고 등장한 보안요원 3명, 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 카메라를 부순다고 위협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결국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방송은 그 자리에서 종료되었지만 이미 이러한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된 후였죠. 언론을 대놓고 탄압하는 모습이 담긴 해당 동영상은 1,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를 본 전 세계인의 비난이 쏟아지자 카타르 월드컵 최고위원회는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날 즉시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실수였다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물론 이후 각 단체에 대회를 위한 촬영 허가 권고를 다시 내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덴마크가 카타르 월드컵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개막 전부터 안 좋은 소리가 나올까봐 무력으로 막으려 한 것 같은데 정작 이 사건으로 하여금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 카타르. 하지만 카타르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리포터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당한 장면까지도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다고 하는데요. 3위, 한국 여성 유튜버 추행. 이번 월드컵에는 다양한 축구 유튜버들이 리포터, 해설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중 KBS에서는 영국의 축구구단 아스날의 팬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선보이는 축구 채널인 슈퍼러브에서 자주 등장해 익숙한 유튜버 이수날, 정이수 씨를 리포터로 영입, 보다 현장의 생동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생생해도 너무 생생하게 그 분위기가 한국으로 전달되어 버렸습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카타르 현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이수날. 그런데 갑자기 한 외국인 무리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냥 흥에 겨운 관객들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슥 한번 눈치를 보더니 어깨에 슬쩍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방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송에 난입하며 방해까지? 이수날이 이런 방해들을 꿋꿋이 무시하고 방송을 진행하자 기분이라도 나빠진 것인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이수날의 어깨를 툭, 아니 쾅! 하고 치고 지나가는데요. 애써 웃어넘기면서도 어찌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결국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이수날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웃으며 방송을 마무리하는 프로의 모습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카메라가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이슬람권 남자들이 얼마나 여성을 우습게 보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만약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혼자 있는 여성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당했을지, 부디 자신들의 의식이 얼마나 저급한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아 리포터님, 아무리 생중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팬입니다. 2위, 텅텅 빈 관중석. 이런 수많은 논란을 제쳐두고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전을 장식한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 카타르의 열세가 예상되는 경기였지만 카타르가 믿는 것이 단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개최국은 개막전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월드컵의 징크스. 아무래도 개최국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홈 관중들의 응원도 열렬하고 환경 역시 익숙할 수밖에 없다 보니 월드컵이 시작한 이래 무려 92년 동안 깨지지 않은 징크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반 16분부터 에콰도르의 선제골이 터지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31분경 터지는 에콰도르의 추가골. 전반전에만 2골을 먹은 카타르는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결국 최초로 개막전을 패배한 개최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카타르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후반전이 시작할 무렵부터 텅텅 비어버린 관중석. 점수차는 겨우 2점 차로 아직 후반전이 통으로 남아있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이 끝나자마자 카타르 관중들 대다수가 자리를 비워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개최국으로서의 매너가 없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매도 입장도 힘들게 하더니 이럴 거면 왜 왔냐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졌죠. 게다가 단순히 경기력에 실망해서 자리를 비웠다기엔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아 보여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돈을 주고 관중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을 제외한 자국민 인구가 약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여기서 노인과 유아를 제외하면 축구를 응원하는 팬들이 워낙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 약 7만 석에 달하는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카타르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 합당할 수 있는 추론이라 많은 지지를 얻는 중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런 카타르의 관중석에서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더 숨겨져 있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어라? 관중석에 남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입장도 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카타르였지만 그간 이슬람 국가들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여성이 저런 곳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다 보니 남성 관중만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만 제기될 뿐 이 역시 명백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뭔가 미스테리함만 가득한 카타르 관중의 비밀. 과연 다음 경기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지네요. 1위, 맥주를 원하는 관중들. 카타르 대 에콰도르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카타르 쪽 관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정팀 에콰도르 쪽 관중석에서도 단체로 같은 말을 반복해 소리치기 시작한 건데요.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귀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우리는 맥주를 원한다? 놀랍게도 술을 규제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경기장의 맥주의 반입을 막으며 술을 즐길 수 없는 월드컵이 되어버렸던 건데요. 현지에 따르면 경기장 밖의 팬존에서만 정해진 시간 동안 맥주를 즐길 수 있고 경기장 내에서는 음료수와 무알콜 맥주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개막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인 만큼 맥주를 허락하겠다고 말했던 카타르 측에서 개막 이틀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버린 데다가 경기장 내 VIP존에서는 여전히 샴페인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월드컵 팬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는 중이라고 하죠. 이런 황당한 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 이번 월드컵에 독점적으로 맥주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버드와이저는 갑자기 맥주 부스를 제거당하고 술을 팔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버드와이저는 우승팀 국가에 카타르에서 팔 예정이었던 맥주를 제공하겠다며 유머러스하게 넘기긴 했지만 쓰린 속은 감추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를 자신들의 나라에서 열어놓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만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내로남불적인 태도, 심지어 이런 자국 문화만을 중시해서 일어난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식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시는 술이 아닌 음식의 잡내를 잡아주는 용도의 맛술마저 반입 금지시켜 조리사들이 난감함을 표현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이자 스테미너의 원천, 돼지고기마저 원천 금지해버린 탓에 닭과 소고기로만 식단을 해결해야 하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스테미너식은 돼지고기인 만큼 식단을 담당하는 조리사들의 부담만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는 할랄 식단이 없다, 우리의 기도 시간, 사원을 존중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더니 자기네 나라에 온 외국인들한테는 자신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다니 이게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의 태도가 맞나요?
이번에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에 쓴 돈은 약 300조에 달한다고 하죠.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알려진 브라질 월드컵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월드컵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 모습에 전 세계인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이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 시즌인 겨울로 옮겨진 탓에 우리나라의 주장 손흥민 선수처럼 리그 중간에 입은 부상을 회복할 틈도 없이 출전하는 선수들도 많죠. 이런 열악한 환경과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부디 태극전사들이 우리나라의 저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